자, 지금부터 제50회 전문가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제50회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49회 주제였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이어서 트럼프 2기 시대 북미 대화 전망과 한반도 평화 복원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향후 북미 대화와 협상의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정책 전략 구상은 무엇인가, 향후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6월 3일에 출범하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북미 대화와 협상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등등을 심층 분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발표자는 오른쪽에 있는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시고 현재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이신 홍연익 박사님이십니다. 홍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이번 포럼에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6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을 먼저 연정자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수 박사님. 저 카메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유한 박사님, 전 통일원장이시고 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조성열 박사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분이고 우리 포럼에는 단골 손님이십니다. 현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이고 전 오사카 총영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신 이병철 박사님.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왼쪽에 왕선택 박사님, 서강대학교 대우교수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홍민 박사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시고 전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중간에 앉은 이상수 박사님은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최고 연구원이시고 현재는 제주평화연구소 초빙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우리 연구원과는 상당한 그 관련이 있고 앞으로 제가 초빙 연구위원으로 수석 연구위원을 모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만났듯이 우리 김한솔 국장님, 우리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예비 박사, ABD라 그래. 카메라가 얼굴도 붙여야지. 카메라에. 그다음에 우리 팀장이 한 분 더 계신데 기성문 팀장이 오늘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 발표자 홍면희 박사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45분간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홍현일입니다. 45분이나 시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던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트럼프가 1기에도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서 2번의 정상회담과 1번의 면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의 여파로 하노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고려로 스몰 딜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빅딜을 주장해서 결국은 또 결렬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이 남북미 3자 정상 회견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1시간 정도의 면담이 있었고 거기 또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회담 이렇게 비핵화 회담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뭐 그 회담이 되면은 한미연합훈련은 안 하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또 함으로써 모든 북미 간의 그런 한반도 평화의 도움에 해당되는 대화 과정이 사실상 종료됐고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고 이제까지 북한하고 미국 그리고 남북 간에도 아무런 대화가 없이 사실상 북한이 핵을 점점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방관하는 그래서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또다시 2018년 19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대선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한 것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도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재집권하면은 다시 만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고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소위 개혁에 있어서의 여파를 또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함으로써 오는 그 여파를 수습해야 되고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인 부정적인 효과 특히 금융시장의 상당한 혼란 그리고 국제금리의 획기적인 인상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 이걸로 인해서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90일을 유예를 했지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145%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125%나 매겨서 또다시 미국의 더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다시 그 미중 협상을 지시해서 미중 간에도 관세를 상당히 이제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형에 지금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세를 둘러싸고
굉장한 세계적인 혼란과 또 트럼프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이라든지 북미 대화가 아직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습되는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김정은이 반응을 해온다면 갑자기 급진전돼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중에도 대화가 될 수 있고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6월 3일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지만 지금 남북 간에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다른 나라다 이렇게 한민족을 부인하고 적대 관계를 설정을 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설사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쉽게 남북 대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그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남북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에게도 상당한 이 북미 간의 대화 이 과정이 기회이자 상당히 도전적인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미 대화가 될 때 이것이 과거 30년을 돌아다 볼 때 과거 30년 동안에도 북핵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만 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과정에서 계속돼서 결렬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까지 이르는 그런 방법을 고심하면서 북미 대화가 언제 될 것인가도 생각해보고 북미 대화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또 그 북미 대화가 성공을 해서 합의에 이르고 그 합의가 실행까지 돼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2기 들어서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왜 트럼프는 그런 북미 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전략 같은 걸 알아보면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김정은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북미 대화 추진은 상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김정은이 과연 여기 응할 것이냐가 오히려 지금 회담 개최를 좌우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이 무엇인가 김정은은 뭘 생각하고 김정은이 회담에 나온다면 어떤 요인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북미 대화가 됐을 때 과거의 비핵화 과정에서 왜 이것이 잘 안 됐고 설사 합의가 됐어도 왜 실행이 안 됐나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북미 대화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는 길로 유도할 것인지 또 북미 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소위 그 한국을 배제한 통미봉남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후 북미 대화 추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3번이나 만남을 김정은과 가졌고 그 다음에 만남이 끝난 뒤에도 정상 간 그 편지를 친서를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그 친서가 끊어졌지만 우호적인 상황은 계속됐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대화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 대화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 한반도 그 전쟁 한국 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거기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그 종전선언 추진 이 그 과정이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별로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됨으로써 그 당선됐을 뿐 아니라 대선 기간에 트럼프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과거에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핵을 가진 그 김정은과의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핵 개발 그 시기를 늦췄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향후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이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데다가, 자, 작년 11월 26일 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팀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소통과 만남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취재인의 질문에 김정은은 이제 핵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김정은은 많은 해안을 지닌 엄청난 콘도 부지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김정은과 대화가 되면은 북한의 관광에 투자할 의향 같은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3일 날에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또다시 북한이 핵파워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핵파워인 게 아니라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NPT 회원국이 아니지만 핵을 가진 것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김정은이 듣기에는 우리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공식 핵 보유국은 아니더라도 핵 보유를 묵인해 줄 수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희망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3월 30일 날 김정은과 관련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연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기회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의지가 관철이 되는데 트럼프가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런 걸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과거에 1차 집권기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관여했던 그 참모들을 재기용해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포진시킴으로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나름 국내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11월 22일 날 알렉스 웡 지난 1기 때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인해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위 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12월 14일에는 리처드 그린엘 전 주독대사, 자기의 측근이자 사실은 안보리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측근을 대북 특임대사, 그러니까 물론 북한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남미 문제도 담당을 하는 그런 특임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자체에는 행정으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윌리엄 보 해리슨, 이 사람을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국내적으로 이걸 준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하게 1차 정상회담 때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앨리선 후커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으로 지명해서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향을 보였는데, 앨리슨 후커는 특이한 게 정상 간 직접 소통이 대북 정책의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이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진용을 갖추고 5월 1일 날에는 특이하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마이크 왈츠를 유엔 대사로 임명해서 그 중에 이제 한 축이 그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이 그 마이크 왈츠는 대북 강경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NSC 수석 부보좌관이었던 알렉스 웡도 해임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구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알렉스 웡도 평가가 대북 강경파로 평가되기 때문에 꼭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향이 좀 약화됐다라고 보기에는 확실하게 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엑시오스라고 하는 미국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NSC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직접 대면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국가안보팀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북한으로서 반길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특사 줄리 터너가 면직이 됐고, 이게 이제 뭐 행정직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해임이 됐지만 어쨌든 북한으로 볼 때는 북미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북한으로서 또 그 곤혹스러웠던 자유아시아 방송 RFA나 미국의 소리 방송 VOA 같은 기관들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는 걸로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이제 일단 국가 재정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라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경시하면서 러시아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한국하고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트럼프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트럼프지만 이스라엘의 적인 하마스하고 비밀리에 직접 협상을 지시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협의는 했지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한국도 충분히 패싱하면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는 지금 정황으로 1월 28일 날 백악관 NSC 대변인인 브라이언 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면 김정은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북미 대화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월 7일 날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공동성명을 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명기했습니다. 또다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함으로써 이게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관심을 표명하고 하나 친서가 서로 오고 간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북미 대화 추진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대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스라엘 문제, 관세 부과 문제, 대중 견제 문제,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한반도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1999년 트럼프가 대권의 꿈을 꾸기 시작한 1999년에도 이게 정옥식 박사가 쓴 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1999년부터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MBC하고 출연해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멍청해서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권을 차지해서 집권하면 선제 타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자가 대통령이 되면 선제 타격을 고려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걸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먼저 진지한 협상을 시도해서 최선의 거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때부터 얘기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기 때보다 상당히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에서 득표율에서도 야당 후보보다 앞서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추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선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해서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이다. 공화원이 여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권은 지금 소수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외교안보의 최고 진영에 임명된 사람들이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그 전문가들이 소위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무장관이라든지 NSC 국가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지혜롭게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충원들을 했지만 지금은 전부 충성파를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감히 트럼프가 하겠다는데 맞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기도 한 사람이지만 국무장관 지명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보를 보면 완전히 트럼프의 충성파로 바뀌어서 이 우크라이나 회담을 하거나 트럼프가 하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전혀 반대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전략 기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조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일종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과의 회담을 하는데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를 취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케미도 맞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종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를 축적했고 권력도 차지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명예에 해당되는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인데 대북 제재 위주의 북한을 통제 관리하려고 하는 30년간의 미국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관여할 필요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지금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계속해서 사실상 이렇게 북한을 방임하면 10년 내에 최소 150에서 3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량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 다른 핵보유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라는 건 한국이나 일본도 찬성하지 않고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처럼 이렇게 놔두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북한에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듯이 터시 게버트 DNI 국장도 이게 북한이 거의 강력한 전략 재래식 역량을 구비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국의 거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4월 23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정상 외교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굳이 안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을 협상 돌파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레임덕 현상이 올 때 이런 거를 레임덕을 피하고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그 의향과 의도에 대해서 김정은은 응할 것이냐. 근데 김정은이 그간에 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김정은은 대외 전략으로서의 미국과의 타협을 위한 생존 모색에서 중러와의 우호관계하에 자력 경쟁을 하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대외 전략 기조로 삼아왔고,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파병까지 하는 등 더 이상 미국과의 타협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과거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큰 인센티브가 김정은한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또 트럼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3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이용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2009년 8월 15일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의지가 박약하냐라고 따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1일에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까지 해봤지만 결과로 내가 확신한 것은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트럼프를 또다시 믿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종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으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간의 관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관계를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으로서는 북한에 기댈 이유가 상당히 약화되고, 그거는 이제 북러 관계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김정은으로서도 북러 관계를 철저히 믿고 있다가 푸틴의 지지가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다는 요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가운데 북러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푸틴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 1차 트럼프 집권기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차제에 김정은이 시진핑을 5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중 관계가 약간 껄끄러운 관계인데, 시진핑으로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동향이 보이면 시진핑이 접근해 옴으로써 김정은은 북중 관계도 다시 정상화하면서, 그러니까 북러 동맹을 유지하고 북중 간의 관계도 정상화하면서 한국은 소외시키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전략적 유효성을 크게 증진하는 방향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문에 없을 겁니다. 새로 이제 제가 추가한 내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국제 정치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핵을 포기해라고 그러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핵이 김정은에게 의미하는 7가지 정권 유지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핵 능력으로도 100배 정도로 우세한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 대북, 대미 억지력 확보의 절대 수단이라는 거죠. 군사력이 한국보다도 약한, 재래식 군사력이 한국보다도 약한 상황에서 핵이 대남 억지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이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라는 거. 그리고 핵을 계속 개발하면서 한미일 갈등이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일 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유발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긴장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동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경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외 긴장이 유지되는 것은 체제 유지의 긍정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핵을 개발하는 게 재래식 군사력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드는 북한으로서는 최적의 국방력 강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주성을 유지하게 되는 수단도 되고요. 이미 핵 보유를 법령과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키기도 제도적으로도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북한의 비핵화 동기는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동기가 조금 있어야 미국하고 회담할 텐데 비핵화 동기가 약화된 이유가 첫 번째,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외 교육의 90% 이상을 중국과 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회담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자체도 막아줄 뿐 아니라 추가 제재를 막아줄 뿐 아니라 제재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러시아와의 혈맹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화해를 통한 체제 안전 보장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미국하고 회담을 할 여유도 크지만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이게 장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무관심하거나 시큰둥한 양상이고 특히 올해가 국방력 발전 5개국 계획이 완수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국방력 발전 5개국 계획이 성공했다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강경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북한을 유인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때 오히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북미회담이 깨지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금년 여름이나 가을에 했을 때 이것이 트럼프로서도 오히려 이제 미국 북한과의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될 수 있다라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얘기하면서 이것이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김정은과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하고 접근을 강화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추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고조되는 것이 북미 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정상회담이 되려면 트럼프가 먼저 러브레터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답장을 여기에 보내면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고위 인사 아니면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방북하고 김여정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를 만난다면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향하는데요. 첫 번째로 북미 협상이 30년 동안에 여러 차례 합의가 됐지만 왜 이것이 실행까지 가지를 못했느냐? 이게 첫 번째로 이 비핵화 협상의 교훈의 첫 번째로는 2000년 6월에 김대중, 김정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명록이 백악관 방문하고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해서 클린턴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알고가 당선이 안 되고 부시 2세가 아들 부시가 이제 당선이 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씀으로써 알고가 됐으면 정말로 한반도에 정말로 평화가 왔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부시가 당선됨으로써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서 1차적으로 좋은 기회가 상실됐고요. 두 번째는 9.19 공동성명 3일 전 2005년 9.19 공동성명 6자회담에서 이 타결이 됐는데 사흘 전에 미 재무부가 벙커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1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북미 간의 회담으로 연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6자회담 과정이 진행이 됐지만 2008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 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 과정에 있는데 불능화 과정 80% 정도가 달성됐는데 미국이 강력한 사찰을 요구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한 것도 아닌데 왜 점령군이 강요하는 그런 공격적 사찰을 주장하느냐, 그 반발함으로써 2008년에 6자회담은 완전히 종결되고 그로부터 6자회담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북미대화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오바마 행정부도 굉장히 진보전 정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 인내 기조를 보여서 북한과의 회담을 경시했기 때문에 회담이 거꾸로 진보 정부가 미국에 들어섰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할 마음이 별로 트럼프 대통령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이 회담이 합의해 놓고 이행이 안 됐고요. 김정은은 몇 가지 성의를 보였지만 이행이 안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사실상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이 됐지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문점 남북미 3자 회견을 통해서 한미 합동 연합훈련이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북미 간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5일 날 스티브 비건과 김명길 순회대사관의 스톡홀름 회담이 열렸지만 곽기환 선생님이 최근에 쓴 글에서 다 자세히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은 선 비핵화 구보상이고 비핵화를 하더라도 일부 제재 해제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반해서 북한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에다가 자신들이 했던 주동적 조치에 대한 보상, 한미연합훈련 실시 중단, 첨단 무기 배치 중단, 전략 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워낙 서로의 요구 사항이 멀었기 때문에 또다시 마지막 회담으로서 끝났고 지금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이든 행정부도 원점에서 실무 협상을 하자니 김정은으로서는 정상 간의 합의도 안 지키는 미국이 이 실무회담을 원점에서부터 하자니 이거는 회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야 회담 나가지 마 이래서 아직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미 회담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성사시키는 이에 위해서 과거의 사례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이냐. 첫 번째, 협상을 하려면 북한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다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상 재개는 단계적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지 일괄적인 타결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회담조차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구상하고 있다라고 해야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국은 자신은 좋은 나라니까 북한은 당연히 미국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란과의 핵 합의도 안 지키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도 안 지켰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싱가포르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되 단계적으로 도달할 목표를 상정하면서 이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는 첫 단계로는 미래핵 중단, 두 번째로는 현재핵 폐기 및 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는 회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핵무기 폐기, 그러니까 과거 핵무기 폐기, 이것이 순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상호 간의 신뢰 조성이 회담도 중요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 조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 협상을 해나가되 고위 정치급 협상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부부장관의 회담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담 순서를 보면 비공식 실무회담을 첫 번째로 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평양 방문, 김여정의 백악관 방문, 최종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다시 만나서 합의사항에 서명하는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가 미국은 중시하지만 트럼프는 뭐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인권 문제를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김정은은 회담 자체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는 비핵화와 분리시켜서 별도의 협상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7번째, 합의를 볼 때 어설프게 합의해서 실행 단계에서 북한이 빠져나갈 그 여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조금 늦게 보더라도 합의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사항을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번째, 시종일관 상호 안보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젤렌스키 군사력만 남기 때문에 한국군과 북한군, 주한미군 간 3자 간의 젤렌스키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한 군비 통제회담을 개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야 북한이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젤렌스키 군사력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북한의 핵 억지를 위한 국제적 보장 방안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사찰과 검증이 중요하다라고 미국은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이 사찰과 검증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의 이득을 깨달아서 북한이 자기가 사찰을 받더라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만하는 것이 자기 손해라고 깨달아서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한국과 미국도 생각해야 결국은 핵 폐기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대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미 대화가 없으면 남북 간 충돌이나 북미 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 고도화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한테 통미봉남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잘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배제하고 협상을 할 것을 한국하고도 좀 협의 좀 해봐라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발사 중단에 대해서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나 중단 등등을 합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이 이제 완화됐으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일 했다, 노벨 평화상 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확실히 하고 한미일 차원의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와 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도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봉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한미일 3자 간의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미국을 설득해서, 첫 번째로 설사 부분적 합의를 1차 회담에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궁극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못 바꿔야 된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인지하게 하고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고, 두 번째,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등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한국과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국이 동의하게끔 하고,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는 확실한 확장 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한미가 공동으로 조율해 작성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외교부 1차관과 미 정무차관 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거나 한반도 평화협의 교섭본부장과 그린엘 북한 특임대사 간의 대화 채널이 구축되는 등 탄탄한 한미 공조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 간의 적대감 해소와 대화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평화 공전 의지를 북한에 계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시하고 북한의 체면을 고려해 주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연락 채널을 재개하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는 이루어지도록 통일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가 되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이 같이 투자한다고 하는 공동 투자 사업 등을 같이 추진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미일 협력과 한미 공조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말고 우리는 북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되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계속 개선하는 효과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